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하고 보험계리사 이번 모의고사 시험목에 대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슨 과목? 보험계약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문제는 총 40문제를 지금부터 해설에 들어갑니다. 물론 시험 봤으니까 중요한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 1번 문제, 3번 문제, 5번 문제, 7번 문제 이렇게 홀수 문제가 여러분들 보험계례사 1번, 2번, 3번, 4번에서 그게 20번까지 문제가 구성됩니다. 따라서 총 40문제 중에서 13579 홀수로 되는 게 보험계례사 모의고사 시험 문제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은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나 구분이 없어요. 그냥 40문제 중에서 20문제 뽑아가지고 그게 보험계례사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40문제를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보험계례사도 40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손해사정사 이 40문제를 다시 별도로 드렸을 거니까 그거 안 풀었던 거, 즉 몇 번 안 풀은 게 몇 번입니까? 2, 4, 6, 8 짝수번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아니었죠? 그거 먼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부터 해설을 시작합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판례의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건 손해사정사 1번 문제이면서 역시 보험계례사 1번 문제가 됩니다. 자,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낸 문제입니다. 1번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사망보험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다 뭐라 썼다? 보험수익자 법정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상속인 했을 때 남편이 죽었어. 그때 상속인 하면은 누구 있더냐? 배우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 두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는 상속인 했을 때 그 지분이 어떻게 된다? 배우자는 1.5를 가져가고 나머지 자식들은 1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3명 있으니까 1.5, 1 더하면 3.5가 되죠. 셋을 다 더하면 그 배우자는 3.5분의 1.5를 가져가는 거고 자녀와 둘은 각각 3.5분의 1, 3.5분의 1을 가져간다. 그렇게 상속지분 비율대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 교재에도 이게 써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이더라.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죠. 2번 지게차를 자동차 손해법이 적용되는 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같이 취급하여 그 운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 손배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게차가 자동차 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지게차가 원래는 육종 건설기계라고 표현합니다. 육종 건설기계는 원래 자배법이 적용되는 그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건 원래는 그 자동차 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기계였었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대상이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보험자가 된다고 지들이 가입을 시켰어. 그리고 사고 나니까 야, 이건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건설기계니까 보험금 못 주겠다. 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로 났다? 니들이 주겠다고 자동차 보험과 똑같이 주겠다고 약정을 했으면 그 약정한 대로 보험금 드려라 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예, 보험금 드려야 됩니다. 맞는 문장이죠. 3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배우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 갓길에 정체된 자동차에 추돌하여 배우자를 사망케 한 경우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예, 여러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배우자를 옆에 태우고 배우자가 이제 피보험자야. 이 사람이 죽으면 남편이 보험금을 왕창 타는 거야. 그런 보험을 들어놓고 달려가다가 저 고속도로 갓길에서 있는 자동차에 추돌을 시켜가지고 옆에 있는 부인을 죽게 만들었답니다. 그럼 이거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것이냐 얘기입니다. 결국 고의 사고면은 보험금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랬을까?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 갖고는 고의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고의사고인지를 더 증명을 해야 된다.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드려야 된다는 이런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의사고라고 단정하는 건 안 된다는 건 그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근데 다수보험계약 들고
그래서 사고 냈을 때 요새는 정황 증거에 의해서 저 뒤쪽에 다시 판례 나와요. 정황 증거에서 이거는 고의 사고로 봐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판례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4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이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뭐라고 그랬죠?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원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몇 대 몇 그것을 구해가지고 다수 의견을 우리 대법원에 입장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이런 판결문은 대단히 중요성을 갖는 판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내가 어떤 건물에 임차를 해서 세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건물 전체를 내가 임차한 게 아니라 그 중에 1층의 일부분만 임차를 했다고 가정하죠. 근데 내가 과실로 불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불길이 내가 임차한 부분만 불에 탄 게 아니라 그 옆에까지 또는 위까지 옮겨가지고 건물의 상당 부분을 손해를 입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임차인으로서 이 주인에게 물어줘야 되는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내가 물어줘야 되냐,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지금 써있는 이게 종전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 자기가 다 했다는 걸 지가 증명해야 돼.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불이 옆으로 번지는 걸 번지지 못하도록 내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못해서 불이 번졌다. 그러면 네가 임차인이 다 그 자기가 임차한 부분만 아니라 건물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제까지는 대법원 판례가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판례를 지금부터 뒤집겠다라고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뒤집겠다는 얘기야? 그 판례를 번복시키는 거야. 종전했던 대법원 판례를. 그냥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임무를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주인한테 물어줘라 이게 아니고 임대인도 자기가 주인으로서 이 건물을 자기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그걸 부과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동안은 사고 나면 웬만하면 그 건물 자기가 임차한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다 손해배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건물주인도 임대인으로서 지가 관리할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관리했다는 걸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 되지.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그 주인이 입은 임대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손해를 다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잘못된 정답이 되겠죠. 2번 다음 중 판례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 1번 갑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요새 연예인들 몇 명 있었죠? 술 처먹고선 운전하고선 도망가가지고선 그냥 그 다음날 나타나고 요새 며칠 전에도 또 그런 새끼 때 또 술 먹고선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동생했던 사람이 또 택시 운전사 또 때려가지고 또 폭행해버리고 그러고 운전한 놈은 도망가고 그래서 이틀 후에 나타나가지고 응? 자기는 술 안 마셨다고 또 이락하고 이거 지금 만성화됐는데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자동차 자기 차량 손해보험 계약에 음주운전 면책약관 자기가 술 먹고 운전하다 자기 자동차를 갖다가 부시게 만들었어. 부셨어. 손해 입혔어. 그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냐? 아닙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자기 자동차를 지가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는 자기 자동차에서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약관이 있는데 이거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보험금 줘야 된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때도 형사건은 형사건이고 민사건은 민사건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그때 그 보험금 받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왜요? 음주운전하는 게 추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는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민사건에서는 너 음주운전한 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너는
음주운전으로서 면책이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7년 3월 8일에 나온 지방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아니라 그래도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2번 무보험 자동차 특약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그 무보험 자동차 특약보험이라는 게 뭐죠? 내가 운행하다가 다른 차하고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가해자야. 그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 만들었어? 책임보험 같은 거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내가 종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못 받게 되면 그걸 누가 든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무보험 자동차인 상해보험에서 거기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거는 배상책임보험의 성격과 상해보험의 성격이 같이 혼합된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성격을 같이 갖습니다. 이때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뭘 적용한다?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으니까 중보보험에 관한 규정을 거기도 적용한다.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를 내가 차량을 2대가 있었고 2대 다 가입했다면 그 2개가 뭘 적용한다? 중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그건 중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 그래서 그건 맞는 문장이죠. 3번 갑이 신용불량자의 관계로 형식적으로는 정을 보험계약자라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갑이 정의 계좌를 통해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본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는 정이다. 2016년 12월 29일 날 요거 판례고 이게 여러분들 작년도 시험 문제에 났던 지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뭐죠? 신용불량자야. 그럼 내가 보험료를 내면 내 채권자들이, 내 신용불량자니까 내 채권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 환급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 보험을 들긴 들어야 되겠는데 내 이름으로 보험계약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정을 보험계약자로 해놓고 나는 뭐가 됐단다? 나는 보험료는 내가 내지만 그 정 명의로다 보험료를 내고 나는 뭐가 됐다? 피보험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정인 걸 해놓고 나는 피보험자로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보험료 냈었으니까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는 아니까 내가 해지 환급금을 받아야 될까? 이 정이 보험계약자 명의로 됐을까? 정이 해지 환급금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때 보험계약자로서 해지 환급금을 받는 건 누구란다? 정이지 실질적으로 보험료 냈던 내가 아니라 라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정이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4번 냉동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 의무의 일행 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하게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여기 닭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닭을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팔기로 거야. 그래서 매매대금을 지급을 했어. 그 다음에 아직 이 닭이 매매 넘겨주기로 해놓고 여기에 뭐겠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닭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험금을 누가 타느냐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타느냐?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아직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때 예를 들면 그때 계약은 이 닭값을 얼마로 계산했더냐? 3억으로 다 계산했다. 그래서 해놓고 나중에 보험금을 얼마 받았다?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받는 보험금을 이때 을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 산 사람한테. 그랬더니 갑은 뭐랍니까? 야, 너하고 3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었으니까 받은 보험금 5억 중에서 너한테는 3억만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살 때는 그 매매계약 찰 때는 그 3억짜리 했지만 실제로 닭값들이 올라가지고 보험금으로 계산해보니까 그게 5억이 됐으면 그때는 내가 권리가 5억이니까 그 5억을 다 달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을의 말이 맞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3억으로 돼 있었던 계약을 썼지만 실제로 화재 발생 당시의 가격은 5억이라고 해서 보험금 5억을 받는다면 이때 을은
갑이 받은 5억 보험금 전액을 대상 청구권으로서 자, 자기 이제 누가 청구할 걸? 이 원래 갑이 청구할 걸 을이 대신 5억을 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받은 금액을 전액을 다 을한테 넘겨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그런 판례라는 것. 그래서 4번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만 정답. 자, 문제 3번은 계리사 2번 문제가 되죠. 현행 상법에 따른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면 고지 수령권도 인정해야 한다? 아닙니다. 원래 보험 대리상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정한 권한은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보험금 너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대리상한테 권한을 주더라도 뭐는 안 줄 수도 있단다. 거기 고지 수령권 같은 건 대리상한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수령권은 인정하고 고지 수령권은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주권을 그 피보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는 원래는 누가 보험료를 내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는데 계약자가 안 냈어. 그럼 누구한테도 청구하죠? 피보험자한테도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그때는 그 보험주권을 계약자한테 교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피보험자한테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문장이죠. 3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료 수령권 이때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그 영수증만 그걸 이제 수령권 있죠. 그때 보험료 수령권 있죠. 근데 보험주권 교부 권한 없습니까? 아닙니다.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주권 교부 청구권 2가지는 누구한테 있다? 보험 설계사한테도 있습니다. 4번 보험 대리상에게 고지 수령권이 없는 사실을 모르는 보험계약자가 이게 무슨 말이죠? 보험 대리상하고 보험자하고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보험 대리상한테는 무슨 권한을 안 줬다는 얘기야? 고지 수령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리상에게 고지 수령권이 없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는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보험계약자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리상이 한테 뭘 했어? 이 모르니까 보험계약자는 그 대리상이 고지수령권이 있는 줄 알고 고지의무를 다 이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고지수령권이 없는 보험대리상에게 계약자가 고지를 다 했을 때 이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거냐 안 한 것으로 볼 거냐 이거죠. 대부분 판례는 뭘 한다?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예, 그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때는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거죠?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대항할 수 없다. 즉 보험대리상에게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사실 그걸 보험계약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때는 이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그 대리상한테는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건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고지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고지의무 이행이 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2번만 정답. 문제 4번 현행 3법의 내용 중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고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우리 상법에서는요. 현행 상법의 규정을 보라 그랬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야. 따라서 상법에서는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상법의 입장이죠? 결론만 얘기할게. 4번입니다. 4번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뭐라는다?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험자는 그 고의 사고 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4번이 맞는 문장이라는 거. 그래서 1, 2, 3번이 왜 틀렸는지는 그 4번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은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이다. 이 중에서 3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에 뭐다?
위반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고르라 이겁니다. 즉 3법에 규정된 것보다도 계약자에게 더 불이익하게 변경한 약관조항이 있느냐 그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갑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이 교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증권 내용의 정보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 자, 우리 상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제기하는 건 몇 월을 내리지 못한다?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월 미만으로 정하면 안 된다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1월 미만인 20일 이내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되는 약관, 이건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한 거로서 이건 무효가 되는 약관입니다. 나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받을 때는 2월 내에 납부의 통지를 발송한다는 약관조항.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 상법에 어떻게 했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됐죠. 그럼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이라고 그랬어. 그럼 다른 약정이 있으면 20일 내도 좋고 40일 내도 좋고 60일 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규를 뭐란다? 의무법규라고 했죠. 그래서 의무법규에 대해서는 66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강행법규만 663조 적용 대상이다 했었으니까 나번은 의무법규이기 때문에 2개월로 정해도 무방하다. 관계가 없지. 그건 663조 위반이 아닙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우리 어떻게 돼 있죠? 임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예, 보험금 주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 지급을 면한다라고 됐다면 누구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했다? 계약자 측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663조 위반으로서 그것도 정답이고. 라번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생기게 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 자, 원래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은 면책이죠. 근데도 고의사고 보험금 주겠다고 지들이 규정했대. 그럼 줘야죠. 이건 계약자한테 불이익한 게 아니라 계약자한테는 유리한 조항이니까 이거는 663조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마번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뭐한다 했죠? 추정한다고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추정이니까 계약자 측에서 그 서면으로 질문한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빠져버릴 수 있죠. 근데 간주한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한 건 몽땅 다 중요한 사항으로 끝나기 때문에 계약자 측에서 그에 대한 그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계약자한테 불이익한 게 되죠. 그래서 원래 법조문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만다 추정한다라고 돼 있지. 그걸 간주한다라고 약관에 됐으면 그거는 계약자한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걸 박탈시켜 버렸으니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마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 타, 마 3번이 무효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문제 6번 다음 판례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 1번 건물이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고지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7년 5월 10일 날 나온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건물을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공실 상태에 있단다. 건물이 빈 상태였어요. 그러다 화재가 났대. 그러면 그거 공실이었다는 걸 보험자에게 알려야 되느냐 이거죠. 알려야 될까 안 알려도 될까? 알려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공실 상태라는 건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로 본다는 뜻이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가 있으면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라고 돼 있잖아. 안 알렸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걸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해버릴 수가 있고 면책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따른 통지물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하고 면책시켜버린 겁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문장이라는 거. 2번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해지면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채권 있잖아. 그걸 이 계약자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압류를 했다면 행해지면 그때 채무자 누구죠?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죠. 왜? 채권자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렸으니까 이 채권자가
내가 받을 보험금 채권에서 압류를 해버렸으니까 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채무자라고 돼 있죠? 이게 누구래? 보험자. 왜냐면 내가 갚아야 될 걸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채무자고 이 보험회사는 그걸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갚는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보험금을 갖다 주는 거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도 제3채무자가 되죠. 이 자들은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대법원 판례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첫 문제 추적 가능성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채권자가 내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내가 돈을 안 갚으니까 내 보험금 채권에서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나하고 보험자는 이 보험계약 관계에 따른 계약들을 뭐 할 수 있죠? 이 압류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자, 해지라는 게 어떤 경우겠죠?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예, 사고 나기 전에 해지할 수 있죠? 또 보험자도 내가 고지무를 위반했을 때, 우연변경 증가 통지무를 위반했을 때, 그런 등등이 있을 때는 보험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 고지무 위반을 근거로 해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하냐? 이미 제3자인 채권자가 압류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걸 조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가 되어 있는 거에 관계없이 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자기들의 그 해지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된다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일상생활에서 장애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항은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겁니다. 그때는 뭐랍니까? 대구 고등법원 판례야 적법하답니다. 실제로 이런 거 몇 건 있었죠? 뭐래? 환자라고 해서 발도 못 쓰고서 몸도 못 드는 적에서 1급 장애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왕창 탔는데 웬걸?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걸어다닙니다. 평상시에는 휠체어 타던 사람이 걸어다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진에서 촬영이 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사기보험금 청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형사고소를 해버렸었습니다. 이거 그러더니 상대방 그 다음 사람이 뭐죠? 몰래 촬영했으니까 이거는 불법으로다가 증거를 취득한 건 효력이 없다. 뭐 이런 걸 주장한 거죠.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뭐란다? 웃기지 마. 이런 건 적법하게 촬영한 거라고 본 겁니다. 4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자는 민법 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이익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고지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도 할 수 있고, 또 민법상 이거에 대한 취소를 하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다 하면 돼. 무효를 주장해도 좋고, 또 그 계약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효로 이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건 2번만 정답. 자, 7번은 보험계약사 4번 문제가 되겠죠. 보험자의 납부통지 의무와 승낙 전 사고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청약을 거절할 사유거나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사유에 해당하면 승낙 전 사고담보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승낙 전 사고담보는 언제 적용하죠? 적용하는 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 적용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증액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도 청약을 거절하면 그때도 승낙 전 사고담보 그때는 보험자가 보험금 안 줍니까? 아닙니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할 때만 보험자는 보험계약사의 책임을 지지 않지, 보험료 증액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때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2번,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정답이고, 2번,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이 의제된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청약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맞는 문장이고. 3번, 민법상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을 잃지만, 무진사보험에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지급을 받으면 원단다 납부 통지 의무를 진단다. 그래서 민법은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럼 청약의 효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민법은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한단다?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같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보험이라면 그때는 뭐 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때는 며칠이 지났다?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났단다. 그때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서에 책임을 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해되고, 또 하나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며칠 내? 30일 내에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 30일 내에 아무런 말 없던다? 그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3번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지급을 받으면 그때는 납부 통지 의무 며칠 내?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납부의 통지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승낙한 거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것도 3번도 맞고. 4번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보험자가 집니다. 즉 저걸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니까 나는 보험금을 못 주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건 보험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죠. 그래서 틀린 건 1번만 정답. 8번 보험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1번 사적 자치를 추구하는 근대법의 원칙에 따르면 보험약관은 법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아닙니다. 무슨 법이면 그때는 사적 자치를 추구하는 근대법이라는 건 사인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합치를 보는 것, 즉 약관을 뭐로 본다?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위에 문서로 써보는 건 누굽니까? 의사설 또는 계약설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의사설, 계약설의 입장인 사적 자치를 추구하는 근대법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그때는 보험약관은 법규범으로 쏜다.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 문서로 본다. 의사 합치 문서로 보지 이걸 법규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의사설, 계약설의 입장이죠. 반면에 2번 보험기차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물을 위반한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보험약관의 효력이 확정된다. 자, 약관에 일부 문제가 있었어요. 보험계약자한테 설명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 그런데 그 계약이 체결돼 버렸어. 나중에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 의사설에 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계속 보험자는 그걸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의사설 입장이고, 규범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니야. 이제는 취소 안 했으니까 그건 유효한 약관으로서 확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규범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관으로서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주장하는 건 의사설, 계약설이 아니라 규범설의 입장입니다. 3번 규범설에 의하면 보험대리점 등 모집 조직이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해도 그 잘못 설명한 게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약관의 내용이 그대로 계약이 된다라는 건 따라서 개별 약정은 부정합니다. 오직 약관에 있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잘못 설명한 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무슨 소리다? 규범설. 따라서 3번이 옳은 정답이죠. 반면에 4번 의사설, 계약설은 보험계약자 평등대의 원칙을 실현한다? 아닙니다.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들은 사람한테는 적용하고 설명을 듣지 않은 사람한테는 적용 안 한다. 계약자를 불평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설, 규범설입니다. 반면에 규범설은 오직 설명을 잘못했어도 약관 내용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계약자에게 똑같은 약관은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범설은 계약자 평등대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따라서 옳은 건 3번만 정답. 자, 문제 9번. 여러분 계리사 5번 시험 문제입니다. 5번 고지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고지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고지무는 무슨 의무를 했죠? 간접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계약을 해지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간접 의무를 하죠. 따라서 1번은 틀렸고, 2번 보험계약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개개의 보험계약자는 모두 고지무를 부담한다. 맞고, 대리인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는 그 대리인도 고지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3번 고지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누구죠?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만 부담하지 보험수익자는 고지무 부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보험수익자까지 들어가서 틀렸죠. 4번 타인에 의한 손해보험의 경우 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고 보험자만 보험계약 당사자니까 타인에 의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계약이 체결된다는 걸 이 피보험자가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될까? 고지무 위반했다 하더라도 고지무 위반자일까 아닐까? 맞답니다. 왜냐면 그때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버렸어요.
따라서 몰랐다 하더라도 고지무 위반자로서 그 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고지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도 무과실 책임으로서 고지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안 했으니까 의무 위반자가 되고 따라서 보험금 청구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2번만 정답. 자, 10번. 보험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증명 책임에 관한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고지무 위반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존재는 누가 그걸 증명합니까? 계약자가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지무 위반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로 일단은 추정합니다. 고지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추정을 하죠. 그럼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지무 위반한 거하고 보험사고 발생한 거 인과관계 없다는 걸 계약자가 증명하면 그때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그거는 계약자가 증명할 사항이지 보험자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나머지는 다 보험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문제 11번. 계리사 6번 문제입니다. 보험증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기존에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다시 발행해야 된다.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는 뭐라고만 돼 있다냐. 자, 보험계약을 나중에 중간에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는 그때는 기존의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그 연장, 변경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칙은 뭐라는 얘기야? 증권 새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존 증권에 그걸 기재함으로써 그 변경하는 또는 연장하는 걸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다시 발행해 주는 게 맞고 예외적으로 기존 증권에 기재하는 거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정답이고 2번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보험증권의 규부로 승낙에 의해서 표시를 가름할 수 없다. 예, 아니에요. 원래는 보험자가 승낙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승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좋단다? 예, 보험증권을 규부하는 거로 승낙에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건 보험증권을 규부하는 게 반드시 승낙의 의사표시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증권을 규부하지 않아도 승낙이라는 건 성립할 수 있는데 통상 증권을 주면 이게 뭐로 본다? 아, 보험자가 승낙한구나 라는 거로 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3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증권규부일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왕창 틀렸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요구하면 아니라 그럼 빼버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불완전 법규죠. 따라서 증권을 교부해야 되는데 그 교부 안 한다고 해서 보험자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4번 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의 공통적 기재상에는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도 법정 기재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아니요. 법정 기재상으로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 옳은 건 1번만 정답. 자, 12번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1번은 보증보험은 그 성질상 고의사고를 보험사고를 한다. 이때 성질상 고의사고라는 게 뭐죠? 보증보험은 어떤 게 보험사고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아니면 법령 불이행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과 법령상 의무 불이행, 계약상 채무 불이행, 법령상 의무 불이행, 요거는 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고의사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사망을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죠? 3번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 보험금 청구권 상실 사유 이거 어디 규정돼 있긴 있어. 어디 돼 있죠? 상법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관에만 들어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런 면책 사유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여기가 틀린 겁니다. 약관에서는 라고 고치십시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 4번 보험계약자의 가족이나 사유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판례는 대표자 책임의료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대표자 책임의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정하고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건 3번만 정답. 자, 문제 13번 계리사 7번 문제. 보험료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보험자가 수금사원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계속 보험료를 수령해 오다가 아무런 통지도 없이 추심하지 않았다. 그때는 누구 책임일까? 보험자 책임입니다. 지들이 받아가다가 안 받아갔으니까.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때는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보험자 과실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못합니다. 2번 약정에 의하여 어음을 최초 보험료 지급에 가름해서 교부했다면 보험자 책임은 언제부터 책임이 발생할까? 그 어음을 교부한 그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됩니다. 따라서 2번이 옳은 정답. 3번 선일자 수표를 최초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일자 수표를 교부한 그때부터 보험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보험보를 받는 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선일자 수표 발행일이 도래해야 그때부터 보험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한 날이 아니라 발행일로 봅니다. 4번 어음을 최초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무슨 설에 의하면 유예설이나 대물변제설,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어음의 결제 시부터 보험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음을 교부할 때지 결제까지 안 갑니다. 교부할 때부터 그때부터 보험자는 보험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설이든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이든 둘 다 마찬가지로 어떤 결제가 아니라 교부 시부터 보험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옳은 건 2번만 정답. 자, 14번 3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정답만 보죠. 틀린 게 몇 번? 2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 자,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뭐죠?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보험료 감액을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언제든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한다? 형성권의 권리를 갖는 것 딱 두 가지. 첫째는 특별 위험이 소멸됐을 때 그때는 감액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당연히 감액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초과보험일 때. 그래서 초과보험일 때도 그 선의의 초과보험이야. 그때는 악의의 초과보험, 사기한 초과보험은 무효가 되는 거고 선의의 초과보험일 때만 그 초과금에 대해서 그때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당연히 따라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틀린 정답. 15번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에 의할 때 그건 계리사 8번 문제야. 15번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에 의할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그중에 1, 2, 3번 이거는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4번만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했단다. 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는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고 보험금 지급한 후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증가된 손해만큼은 나중에 보험금 다 지급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는 그 증가된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을 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16번 보험계약자의 의무 위반 양태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옳게 연결한 것. 양태, 태양, 한 모습이란 뜻이야.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의무 위반의 모습에서 그런 법률상 효과를 옳게 연결한 것. 자,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계약 취소 사유죠. 고지무 위반하면 계약 해지 사유. 맞죠? 보험증권 교부 위반했을 땐 아까 증권 교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랬죠? 상법에 규정 없습니다. 우연 변경 증가 통지무 위반 계약 해지 사유. 그거 맞고 보험사고 발생 통지무 위반 계약 해지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게 연결된 건 B번하고 D번만 놓고 답은 다 틀렸죠. 자, 문제 17번.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약관에서 해지 환급금이 환급된 경우에도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놓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상법에 보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지 환급금이 지급됐으면 부활을 청약할 수 없다냐?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약관에서 해지 환급금이 지급됐어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자한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겁니까?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이건 절대적 강요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계약자한테도 유리하게 적용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죠. 반면에 2번 종전의 계약에 존재하던 하자는 계약의 부활로 치유됩니까? 아닙니다. 종전 부활되기 전에 있던 계약에 하자가 있던 건 그건 부활을 하더라도 하자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3번 당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종전했던 보험기간이 끝났어. 그럼 부활도 끝난 겁니다.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종전의 계약 해지 후 그 다음에 부활 청약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되고 아직 부활 청약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났던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하면서 부활 청약을 하면 보험자는 그 승낙 전이라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 아니요. 어디 있던 거 계약 해지하고 부활 청약이 있기 전 사이에 있던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고 어디만 책임지죠? 청약과 함께 그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냈죠? 그래놓고 어디 있을 때 연체보험료하고 약정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부활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났을 때 그때만 요 청약을 거절할 수가 없는 한 보험자는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전에 계약이 해지되고 부활 청약이 있기 전에 이때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1번만 정답. 자, 18번. 다음 중 판례의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 자, 거기 판례 내용들 다 보셔야 돼요. 약관 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이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약관에 그러한 조항이 있었다는 걸 누가 보험계약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 계약 체결했을까 할까? 했을 거래요. 그러면 그거 중요한 내용으로 본다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근데 그거 설명 안 들었어. 그러나 그 설명 들었다고 해서 그럼 계약서 안 썼을까? 아니, 그래도 계약 체결할 걸 본데 그럼 그 설명하는 건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18번에 대한 이 문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운송보험 약관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다 물건을 싣고 가잖아. 근데 가다가 보면 강이나 하천을 배로 다 건너야 되는 게 있어. 그때 배에다 싣고 이렇게 가는 동안 거기다 이 배가 침몰하면서 그 자동차도 물에 빠지면서 물건도 물에 빠져버렸어. 그럼 그건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그런 운송보험 약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지를 운행할 때만 보상해주지 그 배에다가 그 차를 실어가지고 가다가 바다 왜 섬 같은 데 가잖아요. 그 섬 같은 데 배로 다 싣고 가잖아요.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하면서 이 물건도 같이 손에 보면 그건 보상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계약자 때 설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계약자가 그 설명을 들었다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 아니랍니다. 그래도 보험계약 체결했을 거랍니다. 그러면 이건 설명이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2번 갑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회사를 상대로 재사망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항에서 갑회사가 특약에 기한 재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 사정은 갑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2년 후에 자살하면 재사망보험을 준다고 약관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2년 후에 자살했어.
제3한 보험 주세요 라고 수익자가 청구를 했더니 보험자가 뭐랍니까? 이건 자살이니까 못 준다. 고의사고가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소송에 갔죠. 나중에 이겼습니다. 누가? 수익자가. 그래서 보험 주세요. 그랬더니 뭐죠? 3년 지났네 라고 얘기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못 준답니다. 그럼 이 수익자가 뭐라고 주장하죠? 야, 니들한테 달라고 했더니 니들이 이건 줄 대상이 아니어서 못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3년이 지났다고 또 이제는 소멸시효 끝났으니까 못 준단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개 같은 경우 아니랍니다. 보험자가 안 주는 건 그때는 거기 맨 마지막에는 보험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났습니다. 이게 2016년 9월 30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요거하고 같은 내용에 나오는 게 뭐다? 4번 대법원 판례입니다. 4번. 그건 뭐죠? 자, 2년 지나서 자살하면 보험금 준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주란 얘기입니다. 니들이 준다고 했잖아. 그게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한다. 맨 마지막에 그 말. 그러니까 니들이 약관에서 재사망이 아닌 뭐로 죽었어도 2년 후에 자살했어도 재사망보험을 주겠다고 약관에 돼 있었다면 약관대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서 그때 중개받대. 그건 언제 나왔느냐? 16년 5월 12일 날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죠. 야, 재사망이 또 주는구나. 2년 후에 자살했어도 재사망 준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5월 12일 날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보험금 달라고 했더니 언제 나온 판례에서는 9월 30일 날 나온 판례에서는 뭐란다? 소멸시효 끝났어요. 3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재사망금 못 줘요. 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무슨 국민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닌 이런 싸가지 없는 대법원 판례들이 그때 5월 10일 날은 주라 해놓고 9월 30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안 줘도 된다라는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을 같이 정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 2번입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아니라 보험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아주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싸가지 없는 대법원 판례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3번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 간의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 관행, 처리 관행 등 재반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 그런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은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이 정답. 판례도 기억합니다. 자, 문제 19번. 그건 보험계약사 10번 문제죠.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과 임보험 모두에 존재한다. 예,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뭐죠? 물건이라든지 일단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반면에 임보험에서 뭐죠? 사람, 자연인. 이게 보험의 목적이니까 돈 모두 다 존재하죠. 근데 2번 보험계약의 목적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로 보지만 임보험계약의 요소로 보지는 아니한다. 예, 보험계약의 목적을 다른 말로 피보험이익이라고 하고 이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만 현재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문장. 3번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이나 임보험이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손해보험에서 총괄보험은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의 목적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 시에 그때 현존하는 물건 그걸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됐으니까 손해보험에서 총괄보험 때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의 목적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 임보험에서도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단체보험은 그 단체의 구성원 있죠? 이 사람들이 피보험자잖아. 그게 보험의 목적이잖아. 그런데 나중에 직원들이 퇴직하고 새로 신입사원 들어오고 변경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중간에도 그 보험의 목적이 변경이 가능하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 다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정답. 아니 2번이나 3번이 정답. 4번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예, 상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이란 말은 학문상 용어고 법률상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20번 보험가액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죠? 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 때는 뭐로 돼 있죠?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을 한다라고 돼 있지. 여기 써 있는 대로 보험기간 개시 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입니까? 아닙니다.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죠. 2번 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했다. 기평가보험이죠. 그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3번 계약 당사자 간에 그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그냥 초과하는 게 아니라 현저히 초과하는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그렇지? 그건 또 추정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추정한다고, 3번은 한다. 아주 조심할 내용들입니다. 4번 희망이익보험. 이게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나 보수. 이걸 희망이익보험이라고 하죠. 그런 희망이익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뭘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예, 따라서 4번이 옳은 정답이죠. 자, 21번. 이건 계리사 11번. 상법상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정답만 봅니다. 2번.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미평가보험을 전제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기평가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미평가보험을 전제로 한 겁니다. 아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가액을 정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보험가액이다라고 사전에 미리 그렇게 정해놓는 걸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미평가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지 기평가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 나머지는 꼭 읽어보십시오. 22번 중부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보험자의 보상 방식이나 보험자 간의 책임 분담 방식에 관한 상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다른 내용의 약관 규정을 둘 수 있다. 예, 꼭 상법에는 비례보상 책임주의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규정해도 된다라고 됐으니까 그건 1번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다른 내용의 약관 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정답이고 2번 보험계약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다르면 중부보험이 성립된다? 반대죠. 보험계약자는 달라도 돼. 누구는 같아야 돼? 피보험이기 동일해야 되니까 피보험자가 같아야지만 중부보험이 됩니다. 3번 비록 보험사와 다르더라도 보험기간이 중복되거나 같으면 중부보험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고 있을 때만 즉 A라는 데서 사고하는 보험사고하고 B하고 겹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동일한 보험사고 아니면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같아야 됩니다. 4번 책임보험에서는 중부보험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법에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중부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725조의 2에 보면 책임보험에서도 중부보험에 관한 걸 준용한다라고 됐으니까 4번도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1번. 725조의 2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23번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 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건 계리사 12의 문제 12번. 1번 상법에 의하면 손해방지 비용과 손해보상액의 합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 땡.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조심하셔야 돼. 보여야 됩니다. 보험 가액이 아니라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손해방지에 대한 보험자의 지시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그 전부를 부담한다라고 했어야 되죠. 2번 화재 예방에 드는 비용도 화재보험에서의 손해방지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화재 자체를 예방하는 건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고 이미 보험사가 발생하고 손해의 예방과 경감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게 손해방지 비용이 됩니다. 그게 3번이죠. 손해방지 비용이란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 아니라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라고 했으므로 둘 중에 하나죠. 따라서 손해방지 성과가 없더라도 손해방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랬어요. 네. 근데 앞쪽이 틀렸어. 손해방지 성과가 없더라도 손해방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였다면 성과는 없어도 필요했다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있으니까 필요나 또는 유익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때는 손해방지 비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다했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게 손해방지 의무로 본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죠. 자, 24번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틀린 정답만 봅니다. 4번 잔존물 대위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잔주물대에 의한 권리가 취득합니까? 아니에요. 잔주물대에서 가장 조심할 건 전손사고가 날 것, 전부 손해일 것, 전부 손해로 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할 것, 그때 보험자가 잔주물에 대한 그때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잔주물 대위권을 그때 취득합니다. 따라서 4번이 일부만을 지급했을 때는 잔주물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이죠. 25번 계리사 13번 문제입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에 대해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것도 제3자 정답 2번.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명채권에 해당하는 건 맞아. 그래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즉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지만 발행 효력이 발생하는 이거 적용합니까? 안 합니다. 뭐만 있으면 되죠? 보험금만 지급하면 지급한 순간 보험자는 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그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게 됐기 때문에 지명채권에 대한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26번 보험 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틀린 거 정답 3번. 왜 틀렸죠? 양도는 채권 행위만으로는 족하고 물권의 행사까지 유하지 않는다. 채권 행위는 뭐죠? 이 보험의 목적을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약속만 한 거. 그건 채권 행위야. 실제로 소유권과 지배권을 운행 이익과 지배권을 넘겨주는 거, 이것이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하겠다는 그냥 약속만 하는 채권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넘겨주는 물권 행사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권 행위만으로 족하고 물권 행사까지 유하지 않는다. 반대로 썼으니까 틀린 정답. 자, 27번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건 계리사 14번 문제. 틀린 거 정답만 봅니다. 뭐가 틀렸죠? 3번 화재보험 계약에서 피보험 이익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소극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을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게 무슨 보험이죠?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이거든요. 그러면 화재보험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배상책임보험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계약에 체결된 과정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걸 다 봐가지고 이게 과연 화재보험을 들은 건지 아니면 제3자의 손해를 제3자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게 한 그런 책임보험으로 들은 건지는 그건 따져봐야 되지. 당연히 책임보험으로 본다라는 시각은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죠. 자, 28번 해상보험에서의 항해보험 또는 구간보험의 보험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죠? 정답 1번입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양육이 지연될 때는 그 양육이 보통 종료될 때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양육이 종료될 때 보통 종료되는 건 뭐죠? 불가항력에 의하지 않냐고 양육이 지연됐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양육이 지연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불가항력에 의하지 않냐고 양육이 지연됐을 때만 그때만 그 양육이 보통 종료될 때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 나머지 2, 3, 4번은 꼭 읽어보도록 합니다. 15번, 29번 문제 계리사 15번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요. 보험의 목적이 공동훼손 분담가액이 보험의 목적에 공동훼손 분담가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때는 보험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라고 했어야 되죠. 2번 보험의 목적에 구주로 분담가액이 그 보험 가액, 이것도 금액하면 안 돼.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예, 초과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번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 비용을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또 보험 가액이 아니라 보험 금액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보험 가액이란 말이 들어가고 3번은 보험 금액이라는 걸 아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또 4번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 가액과의 차익을 보상해야 된다. 이때 보험금액 하면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네 가지는 다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4번만 옳은 정답. 자, 30번. 보험 위부에 관한 설명서 맞는 것. 1번.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을 유함으로 위부권은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아닙니다. 위부권은 단독 행위에서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위부의 요건만 충족하면 일방적으로 위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죠. 2번. 피보험자는 선박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위부를 할 수 있다? 아니요. 위부 요건에 요 선박의 존부 2개월간 분명한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2번은 틀렸고. 3번.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 유무와 그 종료 내용 등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그때까지는 거절해도 됩니다. 3번이 옳은 정답. 4번. 상법에서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는 위부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하는 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니요. 이건 가수설이 그렇다는 얘기지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건 3번. 자, 문제 31번.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건 계리사 16번 문제. 1번.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으로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이고. 2번. 피보험자는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필요비용에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방어비용에 대한 선급 청구할 수 있죠. 3번.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3번도 틀렸고. 4번. 자동차 의무 배상 책임보험 대인 배상 완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했습니다. 그 고의 사고니까 면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고의 사고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보험자가 지급하고 그 고의 사고를 한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고의 사고를 이야기한 경우 제3자가 직접 청구를 하면 보험자는 보험금 책임을 면한다? 아니요. 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청구 들어오면 그래놓고 그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건 1번만 정답. 자, 32번.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소명해야 보험자에게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꼭 배상 책임이 없음을 소명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이 피보험자한테 있는지 제3자한테 있는지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현재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걸 면하기 위해서 이때 지출했다면 그것도 뭐로 본단다? 방어비용으로 보겠다라고 됐으니까 꼭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소명하지 않았어도 그게 불분명 상태도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건 방어비용에 해당합니다. 1번은 틀렸죠. 2번. 보험자가 방어비용을 부담하는 건 보험관계와 책임관계를 분리한다는 이른바 분리주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분리주의가 뭐죠? 일단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금 주고 아니 손해배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 그때 책임관계와 보험관계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분리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한답니까? 보험자가 방어비용을 부담한답니다. 그러면 제3자하고 피보험자가 싸움을 하는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지급한단다? 이거는 분리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거지. 그건 분리주의에 대한 당연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른바 분리주의와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죠. 옳은 문장이야. 3번. 피보험자가 재판의 집행을 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초과한 담보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담보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죠. 4번. 방어비용의 지출이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그 비용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담한다? 그때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게 또 방어비용의 특성입니다. 손해방지 비용하고 대비해서 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3번 계리사 17번 문제. 다음 판례의 내용 중에서 틀린 것. 이것도 중요한 판례들이야 다. 1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없다. 예,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다 손해방지물을 위반했대. 자, 화재가 났대. 근데 어쩔 줄 몰라다가 그냥 연기가 너무 심하니까 얼른 나갔다가 경찰에다, 소방서에다, 119에다 전화하고 와보니까 이미 불길이 번져버렸어. 그 손해방지물 이행 안 한 겁니까? 아니야. 경과실은 될 수 있어도 그 중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보험자가 보험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은 언제란다? 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보험기간을 동일하게 했었어. 근데 이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뭐가 났다는 얘기야?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났으면 보험기간이 지나고 나서 손해가 발생해도 그때는 보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란 얘기입니다. 보험기간 내에만 하자라는 보험사가 났으면 나중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보험자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지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맞는 문장. 3번,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 사이에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합니까? 그 권리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죠. 4번, 면책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로 독립된 면책 사유로 규정하였다. 보통은 어떤 게 면책이죠? 고의 또는 피보험자 자살 이런 건 면책을 해놨는데 그것만 면책이 아니라 정신질환도 면책이라고 약관에 따로 돼 있다면, 이 정신질환도 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했다면 이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총으로서 이거 무효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래요. 뭐도 정신질환에서 보험사고 나면 그때는 보험금 안 준다라고 돼 있다면 이거는 계약자의 현재에 불공정하고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약관은 유효한 약관이라는 거.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면책을 만들었으면 그때 정신질환에서 사고 난 건 면책 처리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자, 34번. 그래서 33번은 4번만 틀린 정답이죠. 34번.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 의무는 단체와 구성원에 연대합니까? 아닙니다. 단체만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집니다. 2번, 단체 생명보험과 집합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뭐다? 다수라는 측면에서 공통됩니다. 정답이죠. 단체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인 보험의 목적이 여러 명이고 집합보험은 수개의 물건을 하나의 보험으로 드는 거니까 보험의 목적이 다수다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이죠. 3번, 구성원이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는 기존의 자신에 대한 계약 부분을 개인 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서로 약정이 있으면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전환할 수 있죠. 틀렸고 없다 해서 틀렸죠. 4번,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인 구성원들 간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체보험은 상법상의 단체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때는 731조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받아야 됩니다. 자, 35번 계리사 18번 문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하는 것. 서면 동의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 그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 이외의 자로 수익자를 변경한다. 예,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된 수익자를 다른 그 자들로 변경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피보험자가 아닌 자들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그때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게 있다면 그때는 서면 동의 안 받아도 돼. 근데 이거는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게 없다 그랬죠. 따라서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변경하려면 그때는 서면 동의 받아야 한다. 1번이 서면 동의죠. 2번은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로 보험계약. 이건 서면 동의 사항이 아니고 이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무효입니다. 3번,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라는 사망보험계약, 자기의 사망보험을 체결할 때는 그 자기 이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타인의 생명인 보험이 아니라
자기가 보험 들은 거니까 그때는 자기가 있는 자를 수익자로 지정한다 해서 자기 동의 받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동의 없습니다. 4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누구한테 양도한다? 피보험자 이해자에게 양도할 때는 서면동의 받아야 돼. 근데 피보험자한테 양도하는 건 서면동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면동의는 1번만 동의죠. 자, 36번 수익자 지정과 변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자, 다 읽어보셔야 돼. 틀린 건 3번.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의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주에 사망해버렸어. 그러면 계약자는 그 수익자를 다시 지정한다가 정답입니다. 당연히 그 피보험자 상속인의 수익자가 되는 건 아니라라는 걸 조심합니다. 3번이 틀린 정답. 자, 37번. 다음 중 판례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 이거는 계리사 19범죄입니다. 1번 보증보험 계약의 주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자, 주계약이 뭐라 그랬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주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게 보증보험계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사실은 있지도 않은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짓으로 다 통정 허위 표시 지들끼리 짜고 자가고 사실은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준 양 가짜 계약서 써가지고 그걸 채무자인 그러니까 이 보험계약자가 안 갚으면 보험자가 대신 갚겠다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주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이 가짜로 맺은 계약은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효면 뭐도 무효다? 이 보증보험계약도 무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이 주계약이라는 건 채권자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맺은 그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면 보증보험계약의 효력도 무효고 이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주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해서도 그때는 이 보증보험계약도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문장이야. 2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 등 재반 사정에 개여 그 목적을 추인하는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걸 정황 증거라고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이거 부정 취득할 목적이니까 너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그 추인하는 건 아니 된다. 추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거 정답이죠. 3번 갑을 피보험자라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갑이 고소작업차에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에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고소작업차라는 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와이어로 해서 끌어내리면서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사람이 타가지고 그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줄이 끊어져서 사망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교통사고의 사망으로 다 보느냐 안 보느냐 봅니다. 이것도 교통운행구 성격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면 교통사고의 사망사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죠. 4번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험 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라는 중부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부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 4번은 말이 길죠? 자, 이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어떤 건물이 있었고 여기 누가 있었죠? 갑이라는 임차인이 있었고 그래서요. 갑이 여기서는 임차인으로 봅니다. 여기 을이라는 누가 있었다? 임대인, 건물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임차인이 뭐였죠? 지도 A라는 보험회사에다가 이땐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피보험자로 했죠? 건물주인을 피보험자라는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 계약을 임차인이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인은 또 지가 B라는 보험자한테 지도 자기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보험이 두 가지를 들어놨죠. 임차인은 타인을 위한 건물주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들어놨고 건물주는 자기를 위한 화재보험, 자기 화재보험을 들어놨어. 그랬다가 나중에 임차인의 뭐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뭐가 났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에 화재가 났죠. 그런데 누가 보험금을 받았습니까? 건물주인이 보험금을 받았어요. 어떤 보험?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여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보험금 예를 들면 10억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보험금 10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을 지급하고 중복보험 관계에 있는, 즉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피보험자가 건물주인이잖아.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도 피보험자가 건물주인이고, 건물주인 지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피보험자가 자기니까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담보하는 중복보험을 체결했어. 따라서 10억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시 이 갑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여기 분담금, 즉 중복보험 분담금이야. 그 분담금 얼마를 받았습니까? 반반씩 들었다 가정하자. 그래서 5억을 받았다 쳐.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비보험회사는 보험금 10억을 지급하고 5억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나간 보험금은 얼마만 나갔죠? 5억만 나갔습니다. 그 5억을 다시 누구한테? 피임차인한테 그때 청구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겁니다. 요거다가 요거야. 요거다 청구권 대위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이때 얼마를 행사했죠? 청구권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 얼마가 가능합니까? 10억을 지급하고 5억을 받았으니까 남은 게 얼마죠? 5억. 그때 청구권 대위권 5억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로 보죠? 청구권 대위권에서 그때 제3자에 대한 청구에서 제3자란 피보험자, 이해자를 다 제3자로 보기 때문에 이때 임차인은 피보험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자도 뭐로 보죠? 청구권 대위권에서는 제3자로 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5억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보험회사 새끼도 지혜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여기다 얼마 줬죠? 5억 분담금 지급해놓고 다시 보험계약자인 이차한테 뭐 할 수 있단다? 그때 다시 청구권 대위권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5억. 결국은 이 임차인은 10억 손해난 거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 10억이 지급했죠? 그럼 손해액이 10억이니까 이 손해액 10억 전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B로부터 5억이 들어오고 A로부터 또 5억이 들어옵니다. 각각 다 줘야 됩니다. 결국 10억이라는 손해를 다 지급합니다. 보험만 뒤지라고 보험 들어놓고 청구권 대위권 들어오면 여기다 5억 줘야 되고 여기다 다시 5억을 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4번 지문이죠. 자, 38번. 타인에 의한 보험계약이 3법 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를 했단다. 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원에서 뭐라고 했죠? 그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대. 무효가 됐죠. 그때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써 틀린 거 대부분 판례입니다. 누가? 보험수익자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정답이 몇 번일까요? 틀린 거 4번입니다. 타인에 의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에 의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보험업법 102조 제1항에 의한 배상 책임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누구니까? 보험수익자라서. 그럼 보험업법 102조 제1항에서는 누구만 청구할 수 있죠?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즉 모집과 관련해서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끝나간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다. 빨리 하자. 보험 모집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보험대리점이나 또는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고객이 누구죠?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때는 누가 손해를 배상한다? 보험계약자한테 손해를 입은 건 보험자가 먼저 배상 책임을 지고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입힌 직원에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준다고 돼 있지 보험수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보험업법 102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는 대법원 판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4번만 정답.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만 남았다. 39번하고 40번 문제로 봅니다. 39번. 자, 이건 계리사 20번 마지막 문제죠. 물건의 소유자인 갑이 창고업자인 을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였다. 갑은 본인의 물건 시가 10억 원에 대해서
보험자평에 화재보험에 보험금액 5억 원으로 가입했다.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고 손해액은 7억 원이었고 갑은 을의 과실비율을 갑과 을의 과실비율은 4대 6이다. 갑은 병보험자로부터 보험금 3억 5천을 수령하였다. 창고업자 을은 물건 소유자 갑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되고 보험자평은 창고업자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갑이라는 자가 누구죠? 물건 소유자랍니다. 이건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죠?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를 갖고 있는 창고업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을입니다. 을이 창고업자고 여기에 이 갑의 물건을 이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여기다 뭐 했죠? 물건을 이걸 여기다 보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 그때 물건이 얼마죠? 시가 10억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이 이게 얼마짜리인다? 10억짜리. 이걸 물건을 이 갑이 을 창고에다 보관을 시킨 거죠. 그런데 병에 화재보험의 보험금에 5억을 가입했다. 그때 누가 갑은 본인의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보험자 병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또 누가 있죠? 갑을 병, 여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누구죠? 바로 보험자입니다. 이 보험자한테 뭐였죠? 보험에 가입했는데 얼마 들었죠? 보험금액 10억이 아니라 보험금액은 5억만 가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가가 얼마였는데 보험가액이 10억이었는데 보험금액은 5억만 가입했습니다. 무슨 보험이죠? 일부보험으로 들었다는 게 핵심이야. 10억짜리 물건에서 병보험회사한테 5억만 가입했다. 일부보험으로 들어왔죠. 가입했다. 이때 창고에 뭐죠? 화재가 발생했고 손해액은 얼마가 났습니까? 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손해가 났는데 이때 손해액은 얼마가 났다? 7억이라는 손해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10억짜리 물건에 7억 손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갑과 을의 과실비율은 얼마다? 4대 6. 과실비율이야. 따라서 이 물건 수요자한테 과실이 4가 있고 이 창고업자한테는 과실이 얼마다? 6이 따라 4대 6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갑은 병보험에서부터 보험금 얼마 받았죠? 3억 5천을 받았대. 왜? 손해액 7억이 났으니까 7억에 대해서 얼마 났습니까? 받는 거잖아. 자, 그러면 손해액 7억 곱하기 보험가액 10억분에 가입한 금액 5억만 가입했으니까 3억 5천. 이것만 3.5억만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소리예요. 왜? 일부보험이니까 비례보상 해버렸잖아. 가액분에 금액해서 10분의 5만 받았으니까 7억에 대해서 3억 5천을 받았죠. 이게 지급보험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갑이 병보험에서부터 지급보험금으로 3억 5천을 받았답니다. 이때 누가? 창고업자 을은, 창고업자가 을, 이랬죠? 을은, 이 창고업자 을은 누구에게? 그 물건 소유자 갑에게 이때 얼마를 배상해야 되고 이때 물어줘야 될 배상금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그때 보험자평은 창고업자 을에게 이때 얼마나 구상할 수 있느냐, 요거 얼마를 배상해야 되고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느냐, 요 금액을 물은 겁니다.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그럼 잘 보세요. 권리관계를 보자. 그럼 이때 자, 보험가액 얼마짜리죠? 10억짜리에서 5억만 들어놨는데 화재가 나서 손해액은 7억이 났답니다. 그때 과실비율은 얼마다? 4대 6이랍니다. 그럼 과실부터 봐봐. 창고업자가 6이니까 손해액 7억에 대해서 그때 이제 보험가액 이제 7억에 대해서 4대 6에 버리니까 그때는 얼마를 물어줍니까? 그때는 비율이 4대 6만큼 책임이 있어요. 그럼 손해액 7억에 대해서 이자는 4니까 얼마죠? 4, 7이 28, 2억 8천만 원. 이게 누가 책임지는 거고? 물건 수인이 책임지는 거고. 얘는 창고업자는 60분이니까 6, 7, 42, 4억 2천. 이게 누구 책임이다? 창고업자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창고업자는 4억 2천을 책임져야 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이 물건 수의자의 갑은 보험회사가 얼마 받았죠? 지금 보험금으로 아까 받은 게 얼마 줬다 그랬죠? 3억 5천만 원. 어디 갔어? 지급보험은 3억 5천 받았잖아. 그래서 보험자는 여기다 3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액 7억 중에 3억 5천을 받았으니까 이제 얼마 남았죠? 나머지 자녀 손해액이 3억 5천이 남았습니다. 7억 손해 난 것 중에서 병보험회사로부터 3억 5천을 받을까? 남은 금액은 얼마죠? 3.5억 아직 남았잖아. 근데 이제 남은 건 누구한테 청구해도 됩니까? 이거 창고업자한테 청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창고업자 책임이 얼마니까? 4억 2천이니까 일단 4억 2천 중에서 나머지 손해 3억 5천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창구업자가 물건 소유자에 주는 건 얼마란다? 요거 3억 5천. 요걸 물건 소유자한테 줘야 될 책임이 있다. 4억 2천 책임질 것 중에서 저 사람이 보험금 3억 5천 받았으니까 나머지 손해액 3억 5천 그것만 이 물건 주인은 창구업자한테 3억 5천을 청구해서 가져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건 3억 5천을 쳤으니까 4억 2천에서 3억 5천 빼면 얼마죠? 나머지 7천만 원. 요것만 아직 창구업자가 물어줘야 될 책임은 요것만 남아있죠. 요걸 누가 청구한다? 보험자가 3억 5천을 지급한 저 보험자가 이 남은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권 대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업자가 책임지는 건 4억 2천만 책임진다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보험금 3억 5천을 받은 이 물건 주인한테는 나머지 손액 3억 5천만 지급하면 되고, 그때 자기는 4억 2천 책임질 것 중에서 3억 5천 책임졌으니까 나머지 7천만 원 요것만 병보험자가 다시 이 을한테 청구권 대행권을 행사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을은 갑에게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때 병은 다시 을에게 7천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정답 1번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 보험계약법 이미 다 통달한 사람으로 봅니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자, 마지막 40번. 상해법약관에서 기왕 장애에 대한 감액 규정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정답 한번 보죠. 몇 번? 4번. 보험자는 그 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우위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보험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 3번하고 연결돼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아니한 한 보험자는 기왕장애 감액 규정을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감액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때는 그 기왕증에 대한 감액 규정이 있으면 그건 계약자한테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 안 했으면 그때는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의무를 위반했지만 우위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건 면책으로도 하겠다. 감액 규정을 주는 걸 설명 안 했으면 감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설명하는 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건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계약설 또는 의사설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 없으니까 감액 규정을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걸 감액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왕증에 관해서는 감액한다고 약관이 돼 있다면 계약자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지. 안 했으면 이건 계약의 내용에서 빠져버리니까 이건 적용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때는 보험금 전액을 다 줘야 되지. 그 기왕증에 따른 감액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시험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이게 본고사 수준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 작년 수준의 약 85 내지 90%, 작년 수준의 거의 90% 가까이 가는 수준입니다. 평상시 시험 보는 것에 약 20% 정도, 작년까지 대해서는 한 10% 정도 더 약간 낮은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 연도에 봤던 거는 그 시험 문제보다는 저 수준들이 높다. 그래서 평상시 시험 문제 나오던 한 20% 정도 수준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은 점수에다 20 정도 넣으면 평상시 보는 수준이고, 이번 시험 문제는 작년에 비하면 작년 시험 문제보다 약 10% 정도 쉽게 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60점 맞았다면 작년도 시험 문제로 만약 푼다면 50점 정도 맞을 것이다. 그리고 60점 맞았다면 재작년이나 재재작년 정도 보는 거라면 그때는 한 7, 80점 맞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작년보다는 약간 쉽지만 평상시보다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